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와 축산물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사회 경제, 전 세계적인 사회 경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축산물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주제를 받고 너무 난감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도 알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열심히 좀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공유 조금 이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공유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 제가 5개에 걸쳐서 5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코로나 대유행이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갖고 왔는지, 그다음에는 세계 농식품 산업의 변화는 어떨 것인지,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떻게 소비 행태를 변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은 어떻게 소비가 변화가 될 것인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각을 이렇게 좀 좁혀가면서 큰 범위에서부터 이렇게 좁혀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대유행과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2019년 12월 1일인가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금 코로나의 현재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구가 아주 검붉습니다.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실 다들 궁금해하시고 또 불안해하십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역사 속에서 어떤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의 어떤 패권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걸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질병이 미칠 그런 미래 세계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가,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한 2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현재 미국의 권력이 사실상 황열병 때문에 탄생된 게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나폴레옹 군대가 5만 군대가 황열병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전멸하고 나서 그때 당시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서부터 로키 산맥을 거쳐서 이렇게 캐나다 지역까지 그 큰 땅을 프랑스로부터 헐값에 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이 어떤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황열병이라는 풍토병이 근대 현대 사회의 이렇게 권력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조종한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질병이 그 정도 임팩트가 있지는 않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미래를 좀 바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어떤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좀 많이 변화를 가져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구도, 이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권력 구도, 생산 및 소비 구조, 이런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근데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국제,
그다음에 국내 사회의 어떤 질서, 그다음에 지구 환경,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까지 한꺼번에 맞물려서 크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질문은 이런 게 되겠죠. 코로나 대유행은 기존 어떤 사회 경제적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정말 너무 미미해서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가. 한 번씩, 근데 한 개씩 좀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1장에서는요, 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주로 외국의 석학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Foreign Policy라는 매체에서 그 세계 유명 인사들과 그 인터뷰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요약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월트 교수, 하버드의 월트 교수라고 그 국제정치학 뭐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세계는 이제 좀 개방이라든가 발전과 어떤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질병이 정말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시장을 정말 이렇게 막 왜곡시켜 놓고 뒤흔들어 놨죠. 그러면서 나라마다 정부의 역량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고 어떤 나라는 정부의 역량이 꽤 강했습니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긴급 조치를 취하고 국가 교류는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동안은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사실상 부상할 수밖에 없는, 여기 써 있듯이 민족주의가 강하게 좀 이렇게 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요, 국가 어떤 그 대응력, 코로나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권력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이 월츠 교수가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권력은 서구에서 동양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코로나 대응한 국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 모범 국가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평가들을 하죠. 그다음에 중국은 초기에 실수했지만 만회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가가 얼마만큼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의 어떤 위상을 올린다든가 혹은 위상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권력 자체가 좀 서구에서 동양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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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독감 사례와 비슷한 예가, 아까 제가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정권이 좀 바뀌었다, 패권이 바뀌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한다고, 역사적인 얘기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두 번째가 아마 이 스페인 독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왜 1차 대전 때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수십 년간의 세상을 바꾼 건 스페인 독감의 결과는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죠. 근데 여기에서 스페인 독감이 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 세계대전 후에 강대국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었죠. 윌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국제주의를 표방한 사람이어서 국제연맹이라는 어떤 뭐라 그랬더라, 세계 정부를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이 1차 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들끼리 이제 조약을 맺는 베르사유 협상을 하는 상황인데, 그때 윌슨 대통령이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죠? 프랑스의 그 클레망소가 윌슨 대통령을 막 압박을 하죠. 근데 이 프랑스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가 이기주의, 즉 사실은 프랑스를
위하는 그러한 그 협상으로 몰고 가죠. 그러면서 사실상 국제주의에 기반한 그런 어떤 세계 정부를 그 국제 기관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실패를 하고 굉장히 국가 이기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주의의 협상으로 결론이 그 베르사유 결론이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베르사유 조약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국가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독일에 굉장히 그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죠. 독일이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나치주의하고 합쳐져서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스페인 독감이 이게 정말 그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재앙으로 퍼져나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코로나 대유행은 스페인 독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런 예제가 있어서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은 그렇다면 시민들이 국가에게 이제 정부나 국가에게 시민을 보호해 줄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그 힘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 이기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다음에 정부의 기능 강화 이런 형태로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월트라는 교수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그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마치 대동단결한 듯이 비슷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The End of Globalization이죠. As we know it. 이제 즉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사실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좀 끝이 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중국이 굉장히 부상을 할 것이다. More China-centric globaliz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조금 더 중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정치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제 산업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닐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국제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lower profits but more stability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profit은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낮지만 stability라 그래서 안정성은 좀 더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트럼프 무역 전쟁, 그다음에 4차 산업 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실업 문제는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합치면서 산업 내에서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내에서 공급 체계가 글로벌 공급 체계가 좀 단절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수익성은 낮아지지만 생산을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은 좀 낮아지고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요. 한국은행도 산업 경제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 주체 행태 변화에 관련돼 갖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요. 가계 입장에서는 생계와 안전의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비비적 저축은 증가를 하겠고요. 소비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온라인에 대한 그런 그 소비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경제에 적응을 하고 이 디지털 경제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절이 이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감염 우려라든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이미 생산 차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 의존도는 좀 축소가 되겠고요. 자동화 투자는 확실히 이제 좀 확 늘어나겠죠. 확실히 좀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브렉시트,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겪으면서 불확실성의 어떤
상시화?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늘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예전보다 이 불확실성이 증대를 하면서 과감한 투자는 사실상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고 또한 정부가 기존에 증대됐던 그런 그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쉽게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국 이익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무역 정책 쪽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각국별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가계에서 디지털 경제에 적응을 했고 우리 산업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 경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ICT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ICT 관련 산업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는 결과적으로 새 제조업의 어떤 스마트화를 促진시키고, 그 다음에 ICT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된다라고 한국은행은 그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생산시설의 자동화, 그다음에 유연화를 확대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동 공정 시스템보다는 좀 훨씬 달라지는 그 공정 시설 간의 어떤 연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잠시 여기서 ICT 서비스업에 관련돼서 잠깐 이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ICT 서비스업은 그림 안에서 보시면요,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그런 산업이 ICT 서비스업인데요. 뭐 콘텐츠, 플랫폼 기업,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실 텐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겠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광고료를 어떤 광고료 등으로 수익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플랫폼 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ICT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산업 변화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환경 생산 체제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커졌죠.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친환경 생산 체제가 본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신 게 이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충한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경제 이런 것과 같이 ICT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이 커지겠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한 가지 예가 될 겁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커지게 되면은요, 이제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의료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진료가 원격 의료 진료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산업이 좀 더 인간에게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바이오 헬스 산업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에는 세계 농식품 산업의 변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식량과 식품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그 다음에 거기에 맞닿은 방역 조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농식품 전체의 공급과 수요 체계가 좀 왜곡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코로나 감염, 뭐
자가격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생산 차질, 유통의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런 생산 및 유통 차질로 인해서 농식품 산업의 변화가 있었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 축소라든가 자동화, ICT 증가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받겠지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식품 공급 체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농식품 산업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형태로 좀 그 변화, 그러니까 과감한 어떤 발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체계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장입니다. 농식품 산업 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이렇게 농식품 산업이 변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 아마도 이 난제들이 있는데요. 극복해야 되는 난제들이 있는데요. 아마 최대 난제는 아마 이런 거겠죠.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코로나 질병 방역 조치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방역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 증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시장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농식품 생산의 변화, 그다음에 공급 사슬의 변화, 그다음에 소비 패턴 변화,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이동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농번기의 계절 노동력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또 기후 변화까지 함께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는 중간재 공급 차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공급 사슬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공급과 어떤 생산,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떤 안정적인 형태로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어떤 노동력의 문제가 생기면 생산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테고 소비시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 소득은 감소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이지만 너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사슬의 변화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OECD 등 국내외적 공급 사슬이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생산 위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용과 격리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 공급 차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생겼고 코로나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방역 조치와 이로 인한 비용이 상승했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생산 위험이 그대로 유통 위험으로 가버립니다. 유통 위험이라는 거에서 물류 병목 현상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운송 지연, 뭐 말할 것도 없이 생산 차질과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돼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유통 위험을 일으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식품 가격 상승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나라 단편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육류 수입과 유통을 좀 보게 되면은요, 소, 돼지고기 국내산 생산량은 보시다시피 2019년 2분기하고 2020년 2분기입니다.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생산량은 보시다시피 9.8% 증가했습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약 4% 증가했습니다. 자,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은 코로나 감염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 해외 육가공 공장 폐사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를 했어요.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에 6.4%, 쇠고기는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28.9%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총 공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이 1.4%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8.2%가 감소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생산은 이렇게 늘어났었어도 전체적인 총 공급이 줄어난 이유가 수입 물량의 어떤 그러니까 유통에 있어서 공급 사슬이 유연하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수입이 확 줄면서
전체적인 공급은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가격은 뜁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보시면 2019년 2분기하고 2020년 2분기입니다. 총 공급이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자 가격 뛰었습니다. 소비자 가격 뛰었습니다. 그쵸? 맞죠? 제가 여기 지금 카메라에 살짝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돼지고기 공급 한번 보시면 총 공급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가격 살짝 줄었네요. 소비자 가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공급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다가 유가 전쟁까지 합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식량 수요는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경제 불황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죠. 고부가가치, 사치 제품 이런 것들은 서비스 수요,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또 유가 전쟁이 있습니다. 오일 프라이스 워 이게 계속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요. 이 낮은 원유 여기서 말하는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그런 농작물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 에너지용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조심스럽게 좀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사료 가격 하락으로 좀 연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 가격이 결과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 패턴이라고 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소비 패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소비 패턴이 다 5+1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개 키워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는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 불황하고 같이 맞물려 들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예측했듯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저축하는 성향이 늘고 소비하는 성향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싼 것들은 좀 웬만하면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니까 좀 비싼 그런 사치제는 좀 줄이는 소비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당연히 제일 큰 키워드는 비대면이죠. 그죠? 비대면 거래가 당연히 증가할 테고 그 다음에 홈코노미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 플러스 이코노미에서 홈코노미는 어떤 가정 소비를 위한 경제가 증가한다. 그런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히코노미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헬스하고 이코노미하고 붙인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히코노미라고 하면 즉 바이오 그런 헬스 산업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히코노미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안정망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그런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만든 5개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딱 종식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종식이 되면 이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그 정책이 수립이 되고 환경 관리에 대한 관리가 큰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1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비대면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이 이 5개가 전부 다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에 관련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요.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건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언택트는 이미 너무 잘 아시는 온라인 거래 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거래로도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의료 진단이라든가 의료 진단 요 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진단 키트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름은
어디서 이제 저도 읽은 건데 중국에는요. 중국의 아주 그 고립된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없지만 거기에도 당뇨병 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이 동네에 조그만 어떤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의료 보급품을 이제 갖다 놓고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키트를 이용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건물에 갖다 놓으면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거해 가서 그 진단을 해 주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진단 키트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일종의 온라인 그 뭐라 그래요? 이 기존에 없었던 어떤 비대면 그런 거래 확대라의 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도 요즘에는 온라인 거래로 믿고 사는 신용사회여서 온라인 거래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행 virtual travel 저는 사실 이 virtual travel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이런 기존에 없던 거래로도 확대가 되지만 이런 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하이브리드 이렇게 합성해 놓은 그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의류 패션 쪽인데요. 예 여기에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우스 오브 밴스라고 해 갖고 아마 이과 분들은 저도 이거를 루트 안스라고 읽었어요. 여기 하우스 오브 밴스는 요 안에 보면 루트하고 ANS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우스 오브 밴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V자를 이렇게 마치 루트처럼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 이게 뭘 하는 것이냐면 이제 이 신발, 의류, 그러니까 옷 이런 것들을 파는 그 다국적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걸쳐서 하우스 오브 맨이라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죠?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사고 그다음에 이 하우스 오브 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즐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시키면요.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아 나 이게 마음에 들어.' 하고 쇼핑을 하고 근데 사실 그걸 좀 입어 보고 그다음에 신발은 신어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서 거기는 인제 그 종업원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문한 물건을 가서 직접 입어 보고 그리고 살게 되는 그런 대면하고 비대면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조합이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신선류는 하고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 놨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뭐죠? 미트박스. 그 고기 자판기. 고런 고게 쪼끔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보기에는 쪼끔 사기에는 쪼끔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고기 자판기는 눈으로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확연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인제 저 신선류에는 고기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생선은 들어가기에는 쪼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 거래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디지털 소비에 적응을 하고 이제는 뭐 굉장히 한동안은 저항감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대면 언택트에서 뭐 유연한 업무 환경이라든가 비대면 리테일 매장 요런 게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종업원이 없죠. 그냥 가서 물건을 사 갖고 들고 나오면 되죠. 대신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아마존 앱을 깔아야 합니다. 그럼 그걸 깔고 들어가고 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그렇게 대형마트는 커질 수가 있겠고요. 로컬리즘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트 전용 앱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내 주변에 동네에서 생산되는 동네에 운반이 되는 그런 소비가 성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안전성, 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 안정성이나 안정성을 표방하는 것이 바로 이 로컬리즘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더 동네 물건 사기 뭐 이런 형태의 소비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성장 중심 그런 사고방식에서 지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자산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 이코노미입니다. 뭐 배달, HMR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정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이라든가 HMR 소비가 늘어나고 당연히 밀키트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밀키트는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 밀키트는 일종의 그 재료를 그러니까 찌개를 하면 찌개가 오늘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찌개의 재료를 그 뭐죠? 그거를 배달해 주는 게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게 밀키트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밀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크게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파산 직전이었던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시하고 블루 에이프론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밀키트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생산 증대가 되고 고용이 증가됐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민감도가 아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그 맥켄지가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 파란색이 각 국가별로 좀 더 긍정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회색하고 검은색이 아니야,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검은색은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비율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을 한번 보시죠. 한국을 보시게 되면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28%고요. 나머지 72%는 좀 더 부정적인 걸로 보고, 사실 여기 unsure라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은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렇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전 세계 소비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장 이코노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마약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스라든가 경제 불안, 또 코로나 블루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홈트라고 아시잖아요. 그 홈트가 굉장히 그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밖에 출입이 좀 제한이 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의 어떤 적신호를 봤다든가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불안 케어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적인 어떤 진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또 동시에 의료 진단 키트하고 뭐 비대면 진료 여기에 대해도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게 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정부한테 많은 요구를 했고요. 식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한 식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생 안전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돼서도 위생 안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플러스 1에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축산물 소비 패턴을 한번 우리나라 걸 보시게 되면 외식 감소, 가정 내 소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산 육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 2분기하고 2020년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돼지와 소의 판전 누수가 각각 커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육류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그 카드 내역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리를 한 건데요. 2020년 1분기는 2019년 1분기에 비해서 축산물 매출액이 정육점을 통한 축산물 매출액이 약 한 15% 정도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얘기 할 수 있겠고요. 자, 온라인 매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축산물 품질 평가원 그 축산유통 웨비나에서 롯데마트 축산팀이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그 롯데마트는 그 온라인이 이게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올해를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비교하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약간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이 자료 자체가 한국어에서 제가 하여튼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 그 포털에서 갖고 온 자료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파란색이 음식료품에 대한 온라인 추세고요. 오렌지색이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그 온라인 거래 매출액 추이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요. 농축수산물은 확실히 속도가 다른 음식료품에 비해서 속도가 좀 더디죠. 얘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데 이 농축수산물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대로 원래 올라가던 음식료품은 쫙 그렇게 패턴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농축수산물은 여전히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수산물은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쇼핑이 생각만큼은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축산물 거래는 증가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자판기, 고기 자판기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그걸 또 철수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고 편의점이고 특히 캠핑장 이런 데서 굉장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좀 가지 않겠느냐. 요런 하이브리드는 이런 고기 자판기 이런 거는 온라인 판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게 되면요. 애플스톤이라 그래서 뉴욕의 정육점이요. 이렇게 어떤 지하철역에다가 갖다 놓은 그런 고기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뉴욕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비대면이지만 확실하게 온라인은 아닌 그런 형태로 축산물이 많이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거 예상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그 다음에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급적인 축산물 체계, 좀 안정적인 그런 축산물 체계가 구축이 돼야겠구나.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산물 체계가 잡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정책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ICT 기반 생산 체제가 확대되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가공업체, 육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노동 공급 안정화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 노동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업 노동과 환경을 개선을 해서 인력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유통이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온라인 경매가 들어오고 그것도 부분육 중심으로, 즉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온라인 경매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에 관련돼서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식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근데 예전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진청 설문조사 결과 신규 확진 숫자가 줄어들면 그럼 외식을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인구가 한 70%인데요. 물론 늘 겁니다. 다시 이제 외식이 늘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늘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것에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축산물 온라인 구매 증가, 그렇겠죠. 근데 다른 식품처럼 막 급하게 증가하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증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인 가구, 고령화 인구에 대응해서 그들만을 위한 어떤 소포장, 소포장으로 간소화한 그런 축산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들만을 위한 어떤 맛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들만을 위한 어떤 축산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양극화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 민감한 계층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딱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 민감도가 올라가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그런 가구들은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축산물에도 이미 나타난 현상이죠, 양극화는. 근데 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높은 식품 안전 민감도, 그러니까 위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 욕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는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오염 문제가 같이 들어옵니다. 환경 오염 문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포장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아마 부과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갈 테고요. 가격 상승이 간다라는 건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대면과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게 소비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HMR과 그 다음에 밀키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HMR이든 밀키트는 국내산 소비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특히 HMR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육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밀키트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밀키트를 예를 들어서 한우에 관련된, 혹은 우리나라 국산 돼지에 있죠. 국산 돼지라는 것들을 표방을 해서 그걸 밀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 국산 축산물을, 국산 돼지를 더 이렇게 한돈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대체육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 식물성 고기는 사실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 부류이고 유행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양육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배양육도 어느 순간인가, 사실 올해부터는 배양육 고기가 되기로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이 배양육의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로 상용화는 안 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배양육이 정말 소비자들이 배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양육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